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해보는 코너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시간 정말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치포동맹 예비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죠. 근데 아직 치포 가입을 결정한 건 또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예, 원래 그 기존까지 나왔던 뉴스는 현재 지금 이제 치포가 미국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참여 선언을 안 했죠. 대만이라든지 일본은 일찌감치 참여 선언을 했고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이것을 좀 미루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하기가 셈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8월 말까지 통보를 해달라라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부가 이제 9월 달에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 동맹 예비회의에 일단 참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뭐 셈법이 복잡해서 지금 다들 말씀들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강하게 주장하기도 어렵고 현재 지금 뭐 수출 비중이 중국 쪽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 중기적인 시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뭐 섣불리 좀 얘기하기 쉽지 않은 뜨거운 감정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 김대우 소장님은 지지난주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마무리 못했는데 짧게 한마디를 하셨던 게 치포 동맹에 우리나라 참여 안 하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포 동맹 하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포테이토 칩, 감자 칩에 무슨 먹는 거 동맹이 있느냐. 근데 우리 치포 동맹이 한국이나 대만에서 쓰는 닉네임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치포 동맹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럼 뭐라고 해요? 반도체 얼라이언스라든지 이 FAB4라고 FAB 공장이라는 뜻 이런 얘기인데 네. 한마디로 반도체를 같이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반도체는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세부 품목들 또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양합니다. 일반 제품은 우리가 TV 만든다 이러면 TV 하나만 LG전자나 이래서 집중적으로 만들면 되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 기억시키는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네. 그리고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면 누군가가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설계는 패브리스 회사라는 이름으로 흔히 쓰는데요. 공장이 없다. 설계실만 있다 이런 뜻으로 패브리스입니다. 이 설계는 미국이 압도적인 또 1위예요. 그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어떤 물건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명령을 제어한다든지 인공지능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것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만이 또 압도적인 일입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 하나의 점유율이 전체 60%에 차지할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또한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있죠. 미국 펠비스가 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어야 되고 또 장비, 흔히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 장비 쪽에서는 일본이 또 앞서요. 이 네 나라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고 또 그중에 하나만 빠지면 그 빠지는 나라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반도체 치포 동맹에 만약에 어떤 나라가 빠지면 그 나라는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 부분은 기술 면에서는 역시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미국이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제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네. 미국의 설계 기술이나 또는 일본의 장비, 대만의 그 시스템 반도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만으로서는 생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반도체 동맹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출범한다면 네. 여기에 우리가 빠진다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설계회사들이나 장비회사들 빼놓고 갈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가 매우 요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설계, 시스템, 뭐 소부장 등 여러 가지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참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을 자꾸만 배제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국이 위협적이다. 그 성장력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게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요즘 무기들이 하늘을 나르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추적하고 때리고 이런 전자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세를 지켜왔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 무기가 항공모함도 만들고 또 많은 첨단 기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이 반도체예요. 그동안에 미국이 반도체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는 앞서지 못했고 또 중국이 무슨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도 미국이 통제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에 설계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제조 부분에서 중국, 한국, 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워낙 빨리 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군사에서도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탈취해 가서 세계에 압도하고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잘하는 미국 동맹국들 네 나라 왜 치포 동맹이냐면 바로 설계에 앞선 미국 그다음에 메모리에 강한 한국 시스템에 강한 대만 소부장에 강한 일본 이 네 나라가 뭉쳐서 그렇게 새로 산업 표준도 만들어가고 기술도 해가면 중국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건 미국의 경제 전략이자 안보, 국방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곤란한 게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선언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팹리스라든지 시스템 쪽에서는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삼성전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는 이제 절대 강자예요. 전 세계 메모리량이 뭐 한 70%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의 생산 기지와 우리의 수출량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수출량이 이제 집계하는 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홍콩을 포함하면 대략 한 60% 넘게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콩을 빼도 한 40%를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같은 경우도 각각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제 뭐 TSMC도 물론 뭐 중국에 들어가죠.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겼다라고 하는 게 중국이 그 대만의 모래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네. 모래가 이제 반도체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세모래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수입하는 건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래 수출을 금지했지만 수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중국이 그 당장은 그리고 또 상당 기간 동안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고 어떤 결정보다 특히 중국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당장 중국이 우리를 이 부분만 놓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없어요. 하지만 중기적인 전략으로 놓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지만 중국을 영원히 따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이 법안의 주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투자를 이제 10년 동안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우리도 중국 공장이 최첨단은 아니에요. 첨단 공장은 국내에 있고 하지만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한 해 50조 설비 투자를 하고 SK하이닉스가 17조 설비 투자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라인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도태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과거 일본과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일본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면서 이제 이 서로 달려오다가 한번 핸들 꺾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온 건데 결국 이런 복잡한 셈법 속에서 과연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치포로 들어가도 중국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쉽게 생기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지금 오늘 이제 박진 그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응당 따라야 된다는 5가지 요구사항을 청소를 이미 내민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이것을 사안을 보기에는 네.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라도 치포로 들어가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의외로 직경탄을 맞은 업종이 있어요. 과거에 중국과 이제 싸우면서 사드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사드 문제와 현대자동차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올해 경영 컨퍼런스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게 사드 2017년 사드 사태에 의해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져서 지금 중국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떨어져 버린 거죠. 네. 직접 사드를 걸어냈어요 현대차에서. 뭐 이럴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복도. 중국에서는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한한령 풀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발뺌을 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뭐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좀 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양면이 있는 지원법인 것 같은데 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과 우시의 그 주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하고 네. 치포 동맹은 따로 봐야 됩니다. 이게 법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치포 동맹이라는 것은 네. 세계 반도체 각 부분으로 강한 나라 네 나라가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자. 네. 우리끼리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요. 네.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것은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서명을 했죠. 네. 서명을 했는데 이것은 외국 업체든 미국 업체든 가리지 않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네.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을 안 내도록 감축을 해줍니다. 세액 공제해주겠다. 25%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 볼 게 없어요. 네. 낼 세금을 안 내는 거고 외국 기업들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에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으면 돈을 안 내고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게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 공장을 지금 짓겠다고 발표해놓고 있는 네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전략은 외국 공장들이 미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유사시에 중국도 지원하지 못할 것이고 일단 물리적으로 미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소유권이 외국 회사라고 하더라도 통제 가능하거든요. 미국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대신 세금 깎아줄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플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독수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뭔가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세금 지원을 받는 외국 업체들이나 미국 업체들은 10년간 중국에 일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지금 차 소장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SK나 삼성이 중국 반도체 생산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네. 매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SK는 우시에서 또 삼성은 시안에서 예. 네. 짓고 있는데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지금 쓰다가 파는 낸드 플래시 공장까지 최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어요. 중국서 생산을 하는데 미국의 세금을 덜 받자고 세금을 덜 내겠다고 미국으로 가면 중국에 있는 회사를 시설 업데이트를 못 하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시간과의 싸움,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죠. 거기 투자 못하면 그 공장들이 폐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으로 갔을 경우에 네. 중국의 공장을 업데이트 못해서 받는 폐해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면 치포 동맹에 들어가면 반도체 표준을 세우는데 이런 데서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보복 같은 이런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시적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저도 지금 약간 멘탈이 붕괴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세액 공제를 25%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금지 조항도 지금 동시에 담겨 있기 그게 때문에.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 지금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지금 바로 실행됐습니다. 네. 그럼 9일날 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죠. 결정을 내리고 지금 뭐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치포로 이제 통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방송에서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론화가 별로 안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써 조금 눌러 있었던 상황인데 네네. 이제 여러분들 뭐 포털 사이트에 치포로 검색하시면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자신들의 이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뭐 정부 당국자라든지 특히 이제 증권사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리포트도 못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공식적으로 지금 뭐 어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서 네. 그런 것들에 의한 뭐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더 조심스럽다는 분명 미국 쪽에 가서 세제 혜택을 받고 미국과 어떤 표준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일부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계 쪽에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특허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허료라든지 설계 사용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 한 몸이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또 부가적으로 또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는 또 중국 쪽에서도 또 그런 또 부가적인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 그거예요. 네. 이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네네. 이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놓고 어떤 게 옳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내려진 결정하에서 플러스 알파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좀 요거는 조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혹시? 저는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볼 때 네. 치포 동맹은 거기서 빠지면 우리 반도체 회사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반도체 스스로 설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있는 미국하고 각을 진다? 미국하고 동맹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반도체 추가적인 생산, 앞으로 기술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네. 중국 가서 왕이 장관까지 가서 한국에 오면 짜장면 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한국 짜장면이 중국 짜장면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그럼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중국에서 먹어봤는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르잖아요 원래. 그래서 중국 이름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네. 요즘 중국 사람들이 훨씬 좋아하는 것은 한국 짜장면이고 왕이 외교부 장관은 한국 오기만 하면 짜장면 먹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주겠다. 그래서 본인도 오겠다 해서 분위기가 일부 좀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치포 동맹은 뭐 정부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제계에 볼 때 또 경제 전문가의 한 사람을 볼 때 여기 빠지면 안 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갔을 경우에 중국이 반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반발하고 중국 입장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 동맹에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동맹에 한국이 가? 한국 너희들은 중국에 공장도 많잖아. 이거 후폭풍이 있을 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예비회담이라는 것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치포 동맹을 하면 중국이 직접적으로 감정도 상하고 이러니까 예비회담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은 이런 거죠. 치포 동맹은 한다. 그런데 그 치포 동맹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지 중국 때리기 위한 그런 안보 동맹이라고는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번에 박진 장관이 왕이 장관을 가서 그걸 많이 설득했고 또 중국도 왕이 장관이 그 내용을 압니다. 한국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네. 한국이 들어가 있으면 한국 길들기를 해가지고 치포 동맹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을 통해서 좀 정보도 빼낼 수가 있고 아주 강경하게 중국 공격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지렛대도 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치포 동맹은 거의 교통정리가 전 됐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미국에 가는 공장인데요. 네. 미국에 공장 가서 돈을 받으면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있는 공장에 시설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현실적인지 어디가 지원이 많은지 이것은 좀 대차도표를 짜내봐야 됩니다. 미국의 각은 뭐 한국에 있건 반도체를 우리가 미국과 설계만 하면 생산을 해낼 수 있는데 결국 돈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생산이 좀 설비 과잉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에 과연 지금 당장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지금 당장 공장 짓는 건 없어요.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중장- 계획만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가서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이제 백악관에서 큰 소리로 우리 반도체 할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정권 시장 하시는 분들은 실전이니까 바로바로 돈이 오가 우리처럼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현실에 좀 무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좀 시간이 있으니까 반도체 지원법은 천천히 그 속도를 조절하고 치포 동맹은 바로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치포 동맹과 반도체 지원법, 이 반도체 전쟁,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일본은 짤막하게 덧붙이면 네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업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답보 상태거든요. 결국 결과 나올 때까지는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 매도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코너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반도체 지원법과 치포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미국이 중국이 위협하고 있는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라는 건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못지않게 큰 아주 폭탄급 지금 법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도 이제 곧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주도한 대선 과정에서부터 평생의 필생 사업으로 해왔던 건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주의자, 이 지구를 살리자라고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현재처럼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우리 다 망한다 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겠다. 그래서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 법안의 이름은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는 아주 해괴한 이름을 붙였는데 인플레하고 별 관계 없어요. 저도 보고 이게 무슨 법인가 했는데 내용이 전혀 이름과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뭐 매칭이 조금은 되는데요. 그거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인플레보다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우리 재생에너지, 자연 천연에너지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대목이에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해오질 못했는데 흔히 우리가 BBB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BBB 정책. Build Back Better.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에요. BBB. 바이든 대통령 이름이 B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프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예요. MAGA. 그것을 대통령 되자마자 쓸어버리고 이제는 BBB다. 그 BBB의 핵심 전략이 전기차 여기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도 되고 미국 전기차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떤 위기도 되는 이런 면이 있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의 BBB법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의 또 하나 내용은 전기차를 미국에서 만들면 대대적인 그 지원금을 주겠다. 최고 차 한 대당 1,000만 원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짜리 차 한 대 사면 정부가 거기서 거의 뭐 1,000만 원을 다 깎아주는 거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빨리 늘어날 수 있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가 너무 늦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 단 한 대도 안 만들어냅니다. 한 대도 만들어내는 공장이 없어요. 지금 만들겠다라는 계획만 발표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포드,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뭐 리비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전기차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가격이 팍 싸지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기존의 이 경유차라든지 가솔린차 안 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거기 이제 둘째는 문제는 한국 배터리 업체는 대박이 났어요. 왜냐? 이 중국의 BBB법, 인플레 감축법이 대신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것은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미국과 FTA 나라에서 가져와야 된다. 또 전기차도 미국 생산해야 된다는데 지금 배터리 부분에서는 중국이
세계 시장을 압도적으로 평정하고 있거든요. 네. CATL이라는 중국말로 닝드 셔다이라는 회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 닝드 셔다이 회사 입장에서는 다 중국산 부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미국산 전기차에서 다 빠져야 되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국 다음으로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 배터리로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2차 전지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는 것도 아마 이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배터리 회사도 일단 미국의 판로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우리 배터리에도 중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여러 가지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취하는 정책들에서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하나의 이제 그 공통점이 있다라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가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값싸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소비하는 행태의 어떤 모습들이 최근까지는 미국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정책을 처음으로 펼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와서 우리에서 고용을 하게 된다라면 다양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불러들이기 시작했고 네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산 기지들을 만들어라라는 것들을 해줬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일단 물동량이 너무 커졌고 중국에도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리쇼어링 정책으로 들어와도 세금 혜택 주면 거의 뭐 원가가 비슷해지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해도 경쟁력이 그만큼 이제 중국도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중국으로 갔던 기지들이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하신 이것도요? 것처럼 전기차에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돈인데 네.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세액공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고 세금 낼 거에서 1,000만 원을 빼줘버리는 거예요. 이 세액공제는 여러분들 여러 직장인들 연말정산 받으실 때 굉장히 높은 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지만 세금 낸 것은 결정세액에서 빼줘버리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감은 보조금 1,000만 원 주는 거랑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네. 박사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그 현대차가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완공되는 게 2025년이에요. 2025년까지는 지금 이 혜택을 못 받는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자동차 업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게 지금 미국에 판매되는 전체 전기차 중 70%가 외국에 생산되고 있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 조심성은 있다. 근데 하지만 미국은 장기 계획으로 이제 밀어붙이겠다라는 거고 빨리 와서 지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미국이 참 용어를 잘 썼어요.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국가에서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으면 인정을 안 해주겠다. 지금은 이제 40%까지 그리고 2024년까지는 40%, 2026년까지는 80%, 2028년까지는 100%예요. 2년 단위로 팍팍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쓰면 전기차 보조금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놓고 중국은 아니고 대놓고 중국이란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중국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FTA와 거론한. 근데 FTA를 또 안 맺은 나라가 한 4나라 정도 되는데 이 나라들이 또 이런 히토리들 부국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또 이 히토리들이 또 공교롭게 많이 들어가요. 어찌 됐든 일단 중국을 겨냥했다라는 것은 뭐 네. 손가락이 뭐 아웅이죠. 뭐 이렇게 다 아는 그렇죠. 내용인데 네. 이거를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데 이게 줄이려고 지금 다들 노력은 하고 있어요. 중국이 히토리 가지고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들은 다들 있는데 기술 개발 속도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기술 개발 속도가 녹록치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일단 발등에 불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 EV6거든요. 아이오닉하고 EV6인데 현대차 이게 다 국내에서만 현대 기아차 국내에 생산되는 거고 2025년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노조와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현대자동차의 그 어떻게 보면 노조와 지금 현재 맺어놓은
협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차를 생산하던 국내에서 라인을 바꾸던 예를 들면 울산에서 만들던 걸 다른 라인으로 바꿀 때 노조랑 협의하도록 일단 노사 협의를 맺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 노조가 쉽게 오케이를 할 리도 만무하죠. 우리에서 라인을 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네.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 일단 미국은 법안이 이제 조만간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떻게든지 극복은 해내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들의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중국산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분명히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써라. 대신 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 자체가 이제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페라리라는 그 대표적인 스포츠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기차 안 만들겠다 그랬어요. 페라리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필요 없다. 자율주행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 미국에서 GV라든지 제네시스 시리즈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세금 공제 없이 팔리긴 하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가격 경쟁력은 잃었다라고 보면 네. 세법이 결코 쉽지는 않은 거죠. 이거는 그러면 통과를 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년부터. 우리나라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들은 어떤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는 대박이 났고 전기차 회사는 지금 쇼크 큰일 났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지금 미국 시장에도 경유차, 휘발유차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면 미국 전기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데 물론 우리 현대차도 아이오닉 5, 6 다 잘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세액 공제 못 받거든요. 이렇게 빨리 미국 현대차로서는 뭐 노조를 잘 설득해서라도 빨리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죠. 또 한국 사람들 하면 참 빨리빨리는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배터리 부분에서는 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SK, LG 이 두 회사는 지금 깊숙이 미국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상당수 직접 납품도 하고 있고 같이 그 합작회사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을 더 늘리겠다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품의 일부 부분만 좀 교체하면 판매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큰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으로부터 부품 받는 이 그 원재료 이 문제를 어떻게 제3국에서 조달하느냐 이 대목이거든요. 네. 사실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정책 그러니까 BBB 정책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정책을 연구한 겁니다. 이 정책은 저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타삼회라고 그러죠. 하나의 법안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 목표 4가지를 동시에 달성한다 이거죠. 우선 지금 우리 차 소장님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옵쇼링 하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 늘린다는 겁니다. 미국 돈으로 공장을 세우는데 미국 일자리를 늘려야지. 이게 첫 번째 목적.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의 오랜 그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도와주고 배터리를 하면 환경보호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내에서 이런 하이테크 새 제품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만들면 국가 안보 여차하면 미국 정부가 압수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히토류 전쟁. 지금 중국이 틈틈이 히토류 가지고 공세를 한번 취해볼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히토류 가지고 공장 만들면 미국에서 안 해줘. 근데 지금 히토류를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히토류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리튬 같은 거 다 있는데 왜 중국 생산하느냐? 싸고 또 그게 환경을 파괴하는데 중국 공산당체에서 함부로 중국 정부에 대들지를 못하니까 환경 파괴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BBB법 이런 걸 만들어내서 중국산 쓰지 마 이래 되면 아프리카, 남미, 호주 이런 데 있는 히토리가 대량 생산이 되겠죠. 네. 뭐 그런 면에서
배터리 회사로서는 상당한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이 해외 그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 대표적으로 박사님 말씀하신 호주에 이제 이런 광장, 칠레에 있는 이런 광산들 네. 이런 것들이 다 히토류 광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리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최근에 2차 전지 리사이클 업체가 2개가 상장이 됐는데 제가 뭐 그들을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산 히토류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든 걸 리사이클을 하면 원산지가 어떻게 되죠? 중국. 근데 그게 섞이는 거죠. 중국산 리사이클과 뭐 예를 들어서 호주산 뭐 히토를 갖고 왔다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걸 2개를 리사이클하면 원산지가 사라져 버리죠. 어디로 써야 돼요, 그러면? 원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틈새 전략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기간에 놓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법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공표가 되고 난다라면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들어간 부분들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히토류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고민거리예요. 지금 유럽 쪽에서 그 전기차 쪽에 보조금을 줄여간다라는 게 그쪽에서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해서 전기차를 하려고 해보니 히토류가 석유보다 더 빨리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은 막대하게 환경 파괴를 하가면서 히토류를 좀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네. 뭐 1g의 뭐 히토류를 하기 위해서는 산 하나를 없애야 된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결국 리사이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한쪽에서는 배터리가 쌓여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테슬라가 자기네 문건, 외부적인 문건이 아닌데 공개된 게 있죠. ESS 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테슬라만의 정책인데 지금까지는 우리도 이제 최근에 법이 통과됐지만 테슬라는 그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테슬라 회사에서 그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니네가 사가고 우리가 다 되사줄게 하면서 거의 교체를 하면서 배터리들이 쌓여 있어요. 팩들이. 근데 지금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그 환경 때문에 그 리사이클을 못 하다 보니까 네. ESS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지만 거기도 이제 결국 시장이 커지면서 리사이클이 시작되기 한다라면 네. 거기서 뽑아낸 히토류량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첫 번째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 비중이 90%에 달하거든요. 그 정도의 기술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개념도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좀 주제를 전환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9시 30분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그 시장의 예상보다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조금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일단은 8.7 목표 대비 8.5가 나왔다라는 건데 네. 그 속내에서도 일단은 줄어든 게 원유 부분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한 가지 오히려 늘어난 거는 식료 쪽은 늘었어요. 늘었어요? 부담을 식료가? 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유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견했지만 식료 쪽은 됐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보다 근원 CPI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멈췄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CPI가 우리가 9.1을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8.8에서 9.1 찍을 때 근원 CPI는 이미 꺾여 있는 상태였고 3개월 연속 꺾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미세하나마. 네. 근데 그게 꺾임새가 멈췄다라는 거 보는데 저는 미국이 두 차례나 빅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CPI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도를 하면서 미국이 지금 이제 CPI가 꺾였으니까 그래도 8.5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죠. 어마어마한 수치긴 하지만 꺾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범위 아니죠. 당연히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네. CPI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네. 근원 CPI가 안 꺾였다라고 보면 저는 아직까지 미국은 조금 더 세게 밟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아직 봅니다. 낙관하기는 이르다. 예. 소장님은요? 생각보다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신호가 나왔다. 전 이렇게 봅니다. 현재 미국이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소비자 물가가 9.1%로 올랐었는데요. 그 자체도 40년 만에 최고치이지만 그것이 줄곧 상승세였거든요. 계속 올라가서 9.1인데 네. 이제 이번에는 내려왔어요. 이것이 8.5까지 떨어져 줬으니까 0.6%포인트나 뭐 훌쩍 떨어진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그게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떨어졌다. 물론 8.5%라는 물가는 높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8.5%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냐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동기 대비거든요. 그런데 지난해가 분모로 잡다 보니까 이게 뭐 기저효과, 역기저효과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조적으로 같은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전달 대비로 한번 보면 지금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도자료 그 원문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물가는 단 0.1% 오르지 않았다. 언체인지드 이게 제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 달에 높아진 물가에서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갔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물가가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요. 네. 또 식료품 가격도요. 어떻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현재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갤런당 4불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것은 반영이 됐는데 식품 가격은 휘발유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가격 하락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밀 가격 같은 것도 지금 수출 재개되는 게 네. 불과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달에 가면 식품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 계속 좋고 지금 고용 지표 좋거든요.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란 말은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물가도 뭐 그런 대로 지금 크게 완전히 침체 상황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것은 결국은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2.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적정금리, 중립금리 수준으로 본다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적정금리의 초입 단계. 저는 현재 미국 상황으로 볼 때는 3% 정도가 금리가 올라야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연착륙을 하는 신호가 있다. 그러나 절대치가 이제 워낙 높으니까 방심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오늘 시카고 CME 시장에서 패드워치의 투자자들 미국 뉴욕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 보니까 당장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0.75% 금리 인상 전망이 확 줄어들고 0.5로 바로 내렸더라고요. 그런 거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는 세력이 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